네, 이번 주 미국 5월 CPI, PPI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정책 역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죠.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고용 침체 우려도 등장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습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를 넘어서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NAT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전쟁 나면 사자 뭐 이런 느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학습 효과가 너무 커서 네. 이번에도 그렇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에 연결됐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싸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번에 조금 더 리스크가 크고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뭐 총사령관이 좀 사망하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의 본토를 좀 침범하면서 이제 핵 쪽에 있는 핵시설 쪽을 공략을 했다는 점이 아마 좀 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은 원래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명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핵시설 쪽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쳤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이란이 좀 더 강하게 반격을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라크도 있고 뭐 사우디도 있고 뭐 해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런 국지전이나 이런 전쟁이 좀 지속된다 한다면은 사실 유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영향은 사실 이런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치솟는 유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견인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물가가 급하게 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80달러 선 이상, 90달러 선까지 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둔화되고 있는 미국 소매 판매는 더 강하게 가파르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관세 영향으로 조금 둔화됐다가 다시 개선되고 금리 인하가 있고 감세안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예상했던 저희의 전망도 물가에 대한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도 좀 소멸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낮아서 셰일가스가 없었다 그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셰일이 위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이 유가의 레벨에서 경기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 거는 이제 80에서 90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70달러 선 정도가 되면은 뭐 그렇게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상단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 완전히 호로주르 해협이 완전히 차단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전쟁으로 일어나거나 핵을 뭐 쏘거나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가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셰일가스로도 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70달러 선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트럼프는 이런 유가 레벨이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70달러 선에서는 사실 미국 원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드릴 베이비 트리를 통해서 많이 원유를 생산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70달러 선에서는 미국 원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는 자국민을 다 대피시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 중동 긴장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면전도 충분히 가능성 얘기 나오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과는 다르게 조금은 좀 격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일시적이고 금방 이렇게 뭐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레벨도 원래는 저희가 60달러 선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70달러 선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뭔가 레벨업된 상황이 유가가 좀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악의 경우 이란이 뭐 핵을 쏜다던가 이렇게 강한 전쟁이 나오고 또 사우디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미국까지 참여를 하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장기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이에 따른 유가의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좀 민감도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저희가 나이브하게 괜찮다, 지난번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란이 주말 동안에 어떤 반응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빠르게 뭐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 이제 PPI가 발표가 되는데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이제 잦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될 거야 이랬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걸 몰렸다가 갑자기 확 나빠질 거야. 아니면 이게 관세 영향이 원래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렇게 쿠션이라 그래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양쪽 중에 어느 경로가 더 가능성이 높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갑작스러운 물가 스파이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율이 좀 낮았던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워낙 많은 재고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천천히 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버퍼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좀 어느 정도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서서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 스파이크가 갑작스럽게 오지는 않지만 스멀스멀 아마 물가는 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스멀스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좀 관세율이 낮아지면 또 다시 한번 또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서 저희는 이 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레벨업, 뭐 예를 들어 지금 2%대의 CPI에서 3%대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 뭐 그 이상 4%대로 뭐 스파이크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3.5 정도가 아마 상향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세에 대한 물가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까 저희 이제 유가 얘기했듯이 네. 유가 올라가면 저거 다 왕창 올라가지 않나요? 진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유가가 정말 뭐 90달러, 100달러로 가게 네. 되면 물가 스파이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관세 영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스멀스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뭐 감세 정책이라던가 다른 부양 카드로 인해서 경기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소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카드가 많았는데 이렇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카드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경로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희가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초에 트럼프가 이제 일시적으로 관세 유예 그 종료 시점 7월 9일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정해서 서한을 보낼 거다 1, 2주 내로. 그러니까 종료되기 이전에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트럼프는 이렇게 밝혔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단한 협상을 내놔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오히려 18개 협상국 에 대해서는 이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시간은 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갑작스럽게 7월 9일에 되게 강한 상호 관세율이 막 부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주요 협상을 하고 있는 유럽이라던가 뭐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요 물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대표 무역 협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팅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점도표도 나오고 경제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아무래도 페드는 뭐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이지도 않았고 소매 판매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뭐 크게 둔화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뭐 크게 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이런 전쟁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월 같은 경우는 동결이 가능성이 높고요. 9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실업률 지표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4.2로 좀 유지되고 있고 비농업 고용은 오히려 견조합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부분을 확인하고서 좀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는 뭐 이제 품목별 관세, 보편 관세, 여기다 상호 관세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주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이 상호 관세 자체가 너무 대통령 권한 남용한 거다라는 취지에서 IEEPA 근거한 뭐 펜타닐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방법원이 관세 무효를 이제 판결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항소했고 여기서 네. 그 무효 판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다시 한번 효력이 생긴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 IEEPA 사실 약자인데 이번에 사실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네네. 예,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이 IEEPA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비상사태, 경제 긴급 권한이라고 해서 국가가 뭔가 비상사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으로 뭔가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를 테러 집단이나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하고 이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통령 권한으로 막거나 아니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핵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선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거나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이제 경제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규제를 강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에 적용됐던 적은 거의 없고요. 레이건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건 때도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은 적게 하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며 IEPA를 발동시켰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지지가 않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2018년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무역 적자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무역 적자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효 소송을 했었는데 이 무효 소송에 이제 들어줬던 이 무역 법원이 네. 사실 1차 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래에 있는 법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중단을 시켰고 또 대법원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보수 성향이에요. 공화당,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법원이 무효화를 했지만 이게 실행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만에 또 자동차 생산 확대 그러니까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더 높이겠다. 자동차 관세를. 이게 그냥 일본만 포커스를 한 건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제일 많나요? 이렇게 약간은 어느 나라인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만 딱 찍은 게 어느 나라만 빨리 끝내자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은 미국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입니다. 일본이나 유럽도 다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준수를 하면 관세를 예외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 올리겠다, 뭐 예를 들어 50%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멕시코와 캐나다의 생산 기지를 더 늘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 생산 확대를 미국 내에서 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생산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의 생산 확대를 크게 견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가만 높이는 상황이고 좀 비효율적으로 동선을 계속해서 뭐 트랜스포테이션 비용, 운송 비용 같은 것들만 또 높이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라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래도 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려는 그런 뭔가의 제스처는 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영향은 뭐 크지 않다. 주식시장도 뭐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관세 정책도 그렇고 사실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도 그렇고 뭔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LA에서도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뭐 주 방위군에다가 해병대까지 투입해서 강경 진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도 구인난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민자들을 추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상승 압력과 또 인력난에 대한 뭐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사실 공무원들도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들이 뭔가 뭐 정규직보다는 약간 1년 계약직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성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든 때 굉장히 많이 네. 고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해고되면은 뭐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한 그 서비스직을 저임금직을 좀 사실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때는 이민자들 유입을 막고 그리고 뭐 기업들도 셧다운을 당행하면서 아예 고용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스파이크가 나왔었고 공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뭐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고에서 나오는 공급량도 있고 또 불법 이민자 추방 역시도 정가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뭐 급하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계약직이나 단기 일용직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만큼 저희가 보는 그런 임금 스파이크나 아니면 뭐 실업률 스파이크가 나오지는 않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민자 추방에 대한 공급은 부족해지는 건 맞기 때문에 실업률은 서서히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기존에 지금은 현재 4.2%의 실업률, 4.5%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